안녕하십니까. 태백산직입니다. 사피엔스 유발 하라리 작 농업혁명 7번째 이야기 메모리 과부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진화는 인간에게 축구할 능력을 부여하지 않았다. 물론 킥을 할 다리와 파울을 할 팔, 욕설을 내뱉을 입을 만든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그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혼자 페널티킥을 연습하는 것일 뿐이다. 우리가 어느 날 운동장에서 만난 낯선 사람들과 경기를 하려면 필요한 것이 있다. 상대팀의 11명이 우리와 동일한 규칙을 따르며 경기를 한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다. 10명의 팀원, 이들은 전에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다. 들과 호흡을 맞춰 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다른 동물들은 낯선 개체를 만나 의례화된 공격성을 드러낼 때 대체로 본능에 따른다. 세계 모든 곳의 강아지들이 벌이는 개싸움의 규칙은 그들의 유전자에 각인되어 있다. 하지만 인간의 10대에게는 축구 유전자가 없다. 그럼에도 이들은 완전히 낯선 사람들과 게임을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들이 축구에 대해 배운 일련의 개념들이 서로 완전히 같기 때문이다. 그 개념들은 완전한 상상의 산물이지만 모든 사람이 그것을 공유한다면 모두가 축구를 할 수 있다. 이보다 규모가 큰 왕국, 교회, 무역망에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지만 큰 차이가 하나 있다. 축구의 규칙은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간결하다. 작은 수렵체질 무리나 소규모 마을에서 협동할 때 필요한 규칙과 상당히 비슷하다. 각각의 행위자는 규칙을 머릿속에 저장하고도 노래, 이미지, 쇼핑 리스트를 담을 공간을 남길 수 있다. 하지만 22명이 아니라 수천 명, 심지어 수백만 명이 연관되는 대규모 협력 시스템에서는 도저히 한 인간이 내에 담아두고 처리할 수 없는 막대한 양의 정보를 관리하고 저장해야 한다. 개미나 꿀벌 같은 일부 동물종의 대규모 사회는 안정되어 있으며 회복성이 있다. 해당 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정보의 대부분이 유전자에 보호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가령 꿀벌의 애벌레 암컷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유황벌이나 일벌로 자라나는데 그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행태는 DNA에 프로그램되어 있다. 영의 에테겟이 되었든 플로레테리아의 근면성이 되었든 말이다. 벌집은 이를테면 수학자, 보모, 총서부처럼 매우 다양한 종류의 일꾼들을 포함하는 매우 복잡한 사회 구조를 지닐 수 있지만 지금까지 법률가 벌이 발견된 예는 없다. 벌들에게는 법률가가 필요 없다. 벌들은 벌집의 헌법을 잊을 위험도 위반할 위험도 없기 때문이다. 유황벌이 총서부 벌들에게 먹이를 제대로 주지 않아도 이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릴 일은 없다. 하지만 을에 인간은 그런 짓을 한다. 인간은 단순히 자기 DNA를 복사하고 이를 후손에 전해주는 것만으로는 사회 운영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보존할 수 없다. 사피엔스의 사회 질서는 가상의 것이기 때문이다. 법과 간섭, 절차와 예절을 지탱하려면 의식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 질서는 빠르게 무너질 것이다. 예컨대 함무라비 왕은 사람이 귀족, 평민, 뇌로 나뉘다고 보고했는데 이것은 벌칙과 달리 자연적인 구분이 아니다. 인간의 유전자에는 그런 것의 흔적조차 없다. 만일 바빌론 사람들이 그 진실을 마음에 새겨둘 수 없었다면 사회의 기는 마비되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함무라비 후손에게 물려준 DNA 속에는 평민 여성을 살해한 귀족 남성은 은 30세계를 지불해야 한다는 판결 같은 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함무라비는 아들들에게 제국의 법을 열심히 가르쳐야 했고 그 아들과 손자들도 똑같이 해야 했다. 제국이 생산하는 정보의 양은 엄청나다. 법률뿐만 아니라 거래와 세금, 군수품과 상선의 목록, 축제와 승전 기념일을 넣은 달력 등을 기록해야 한다. 수백만 년 동안 인간이 정보를 저장해온 장소는 단 하나, 자신의 뇌였다. 불행히도 인간의 뇌는 제국 규모의 데이터베이스를 저장하는 장치로서는 훌륭하지 않은데 주된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 용량이 부족하다. 물론 기억력이 엄청난 사람도 일부 있고 고대에는 모든 지방의 지형 전체와 나라 전체의 법조문을 머리에 담아둘 수 있는 기억 전문가들도 있었다. 그럼에도 기억술의 대가도 넘어설 수 없는 한계가 있다. 한 법률가가 매사추세츠 주의 법조문을 모두를 암기할 수는 있겠지만 세일럼의 마녀재판 1962년 미국 매사추세츠 주 세일럼 빌리지에서 일어난 마녀재판으로 185명을 체포해 19명을 처형하는 등 총 25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후 오늘날까지 일어났던 법적 소송의 모든 절차를 상세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죄다 기억할 수는 없다. 둘째, 인간이 죽으면 뇌도 같이 죽는다. 뇌에 축적된 모든 정보는 한 세기도 지나지 않아 지워지게 마련이다. 물론 한 사람의 뇌에서 다른 사람의 뇌로 기억을 전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몇 차례 전수가 이어지고 나면 혼동과 착각이 일어나는 경향이 있다. 셋째,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점인데 인간의 뇌는 특정한 유형의 정보만을 저장하고 처리하도록 적응했다. 고대 수렵 채집인이 살아남으려면 수천 종의 식물과 동물의 형태와 속성, 행동 패턴을 기억해야만 했다. 어느 느릅나무 밑에서 가을에 자라는 주름진 노란 버섯이 독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지만 겨울에 떡갈나무 아래에서 자라는 비슷하게 생긴 버섯은 복통에 좋은 재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했다. 또한 수렵 채집인들은 무리 구성원 수십 명의 의견과 그들 사이의 관계를 기억해야 했다. 누시가 자신을 괴롭히는 존의 행동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무리 구성원 한 명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지난주 존과 메리의 사이가 나빠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메리는 열렬한 동지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런 진화의 압력에 적응한 결과 인간의 뇌는 막대한 양의 식물학, 동물학, 지형학, 사회학의 정보를 저장할 줄 알게 되었다. 하지만 농업혁명에 뒤이어 유달리 복잡한 사유가 등장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정보가 중요해졌다. 바로 숫자다. 수렵 채집인은 많은 양의 수학적 자료를 다뤄야 할 일이 없었다. 숲속에 있는 나무에 달린 과일의 개수 따위를 외워야 할 필요는 전혀 없었다. 따라서 인간의 뇌는 숫자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데 적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커다란 왕국을 유지하려면 수학적 데이터가 핵심적이었다. 법을 제정하고 수호신에 대해서 지어낸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세금도 걷어야 했다. 그런데 수십만 명에게 세금을 매기려면 사람들의 수익과 재산에 대한 데이터, 지불된 급여에 대한 데이터, 체납액과 빚과 벌금에 대한 데이터, 할인과 공제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해야 했다. 모두 합쳐 수백만 데이터 비트에 달하는 정보를 저장하고 처리해야 했던 것이다. 그런 능력이 없으면 국가는 자신이 어떤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앞으로 세금을 받아낼 구석이 또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 숫자들을 외우고 인출하고 다뤄야 할 상황에 처하면 대부분의 인간의 뇌는 멍해지거나 잠이 들어버렸다. 이 정신적 한계는 인간 집단의 크기와 복잡성도 심각하게 제한했다. 특정 사회의 구성원과
재산의 양이 특정한 인계치를 넘어서면 대량의 수학적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할 필요가 생겼다. 인간의 뇌는 그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시스템은 무너졌다. 농업혁명 이래 수천 년간 인간의 사회적 네트워크는 상대적으로 작고 단순한 상태로 머물러 있었다. 문제를 처음 극복한 것은 메소포타미아 남부에 살던 고대 수메르인이었다. 타는 듯한 햇빛이 내리쬐는 그곳의 진흙 평야는 소출이 풍부했고 도회지를 번영시켰다. 주민수가 늘어나면서 이들 사이의 업무를 조율하는 데 필요한 정보의 양도 늘렸다. 기원전 3500에서 3000년 어느 시기에 익명의 수메르 천재들이 내 바깥에 정보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을 발명했다. 대량의 수학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맞춤 시스템이었다. 덕분에 수메르인들은 인간의 뇌에서 비롯되는 사회 질서의 제약에서 벗어나 도시, 왕국, 제국의 출현에 이르는 길을 열었다. 수메르인이 발명한 데이터 처리 시스템은 쓰기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쿠심이 서명했다. 쓰기는 유형의 기호를 통해서 정보를 저장하는 방법이다. 수메르의 쓰기 체계는 점토판에 눌러 쓴 두 종류의 기호를 이용했다. 기호의 한 유형은 숫자를 나타냈다. 각각 1, 10, 60, 600, 3600, 36000을 나타내는 기호가 있었다. 수메르 사람들은 60번과 10진법을 섞어서 썼다. 60법은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유산을 남겼다. 하루를 24시간으로 나누거나 원을 360도로 분할하는 것이 그런 예이다. 두 종류의 기호를 결합함으로써 수메르인들은 많은 데이터를 보존할 수 있었다. 어떤 한 인간이 내가 기억할 수 있는 것보다 어떤 한 DNA 사슬이 보호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이었다. 초기 단계의 쓰기는 사실과 수치에 한정되었다. 만일 위대한 수메르 소설이 존재했더라도 전투파에 쓰이지는 않았다. 쓰기는 시간이 걸리는 일이었고 기호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은 몇 되지 않았다. 그래서 장부 기록 이외의 일에 활용할 이유가 없었다. 만일 우리가 5000년 전의 선조들이 남긴 지혜의 말을 찾으려 한다면 크게 실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조상들이 남긴 가장 초기의 메시지는 가령 이렇기 때문이다. 보리 29086자루와 37개월 쿠심. 이 문장의 의미는 아마도 37개월에 걸쳐 보리 29086자루를 받았다. 서명자 쿠심일 것이다. 아, 슬프다. 역사상 최초의 문서에 담긴 것이 철학적 통찰도, 시도, 전설도, 심지어 왕의 승리도 아니었다니. 세금 지불액과 쌓이는 빚의 액수와 재산의 소유권을 기록한 평이한 경제 문서였다니. 수메르 시대부터 지금까지 살아남은 문서로서 이것과 유형이 다른 것은 딱 하나뿐인데 그 내용은 더더욱 흥미롭지 않다. 그것은 필경자, 견숙공이 교육을 받으면서 반복해서 쓰고 또 썼던 단어의 목록이다. 지루해진 학생이 매매 증서가 아니라 직접 지은 시를 쓰고 싶었다 할지라도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수메르 초기의 문자는 완전한 문자책의 스크립트가 되지 못한 부분적인 것이었다. 완전한 문자체계란 구호를 어느 정도 완벽하게 표현하는 기호체계를 말한다. 시를 포함해서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표현할 수 있는 체계 말이다. 불완전한 문자체계는 인간 행동의 제한된 영역에 속하는 특정 유형의 정보만을 표현할 수 있는 기호체계를 말한다. 라틴어, 고대 이집트, 상형 문자, 브라유 점자는 완전한 문자체계다. 우리는 이것들을 이용해 세금을 기록하고 연애, 신화, 역사책을 쓰고 음식 요리법이라 상법을 쓸 수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수메르인의 최초 문자체계는 현대의 수학이나 음악 기호처럼 불완전했다. 수학
그래도 계산할 수 있지만은 연애시를 쓸 수는 없다. 수메르인들은 자신들이 문자가 시를 쓰는데 부적합하다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다. 그들이 물자를 발명하는 이유는 구어를 복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어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였다. 콜럼버스가 미 대륙을 발견하기 이전 안데스 산맥의 문화와 같은 일부 문화들은 역사 내내 불완전한 문자 체계를 사용했지만 그 한계의 불편을 느끼지 않았으며 완전한 문자 체계의 필요성도 느끼지 않았다. 안데스 산맥의 문자 체계는 수메르의 그것과는 사뭇 달랐다. 사실 너무 달라서 문자 체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그것은 점토판이나 종이 위에 쓰인 것이 아니었다. 그 대신 키푸, 잉카 제국의 결승 문자라고 불리는 색색의 끈을 매듭 짓는 방법으로 표현되었다. 키푸는 양모라 면으로 만들어졌으며 색색의 끈으로 구성되었다. 하나의 키푸가 수백 개의 줄과 수천 개의 매듭으로 구성될 수도 있었다. 각기 다른 색을 지닌 각기 다른 줄에 각기 다른 매듭을 지음으로써 그들은 예컨대 세금 징수나 재산 소유권과 관련된 대량의 수학적 데이터를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이다. 키푸는 수백 년, 아마도 수천 년 동안 도시와 왕국과 제국의 상업의 핵심적 역할을 했다. 그 기능은 잉카 제국에서 최고조에 이르렀는데 오늘날 페루, 에콰도르, 볼리비아 그리고 칠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의 상당 부분을 지배하며 1천만에서 1,200만 명의 백성을 다스렸다. 잉카인들은 키푸 덕분에 대량의 데이터를 저장 처리할 수 있었다. 이것이 없었더라면 그처럼 거대한 제국에 필요한 복잡한 행정기구를 유지할 수 없었을 것이다. 사실 키푸는 매우 효과적이고 정확하여 스페인인들은 남미를 정복했던 초기에 자신들이 새 제국을 다스리는데 키푸를 활용했다. 다만 스페인 사람들은 키푸를 쓸 줄도 읽을 줄도 몰라서 현지 전문가들에게 의존해야만 했다. 대륙의 새 지배자들은 이 때문에 자신의 지위가 약해진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현지인 키푸 전문가들이 주인을 오도하거나 속이기가 쉬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스페인의 지배가 좀 더 굳건하게 정착하자 키푸는 단계적으로 폐지되었으며 새 제국의 기록은 순전히 라틴 문화와 숫자로만 쓰여졌다. 스페인 점령기를 거치고서 살아남은 키푸는 극소수뿐이고 살아있는 것도 대부분 판독이 불가능하다. 해독 기술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관료주의의 불가사의. 마침내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단조로운 수학 데이터 이외의 것을 쓰고 싶어졌다. 기원전 3000년에서 2500년 사이 수메르 문자 체계에 점점 더 많은 기호가 추가되었다. 오늘날 세기 문자라고 불리는 완전한 문자 체계로 점차 바뀌었다. 기원전 2500년이 되자 왕이 보고령을 내릴 때 사제들이 신탁을 기록할 때 이보다 신분이 낮은 시민들이 편지를 쓸 때도 이 문자가 사용되었다. 대략 이와 비슷한 시기에 이집트인들은 상형 문자라 불리는 별개의 완전한 문자 체계를 개발했다. 또 다른 완전한 문자 체계는 기원전 1200년경 중국에서 기원전 1000년에서 500년경 중미에서 발달했다. 이들 문자 체계는 발원지에서 널리 퍼져나가 다양하고 새로운 형태로 새로운 인물을 띠게 되었다. 사람들은 시와 역사책, 로맨스, 예언, 요리책을 썼다. 그래도 쓰기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여전히 대량의 수학적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 있었고 이 임무는 불완전한 문자 체계의 면면한 특권이었다. 히브리 성경, 그리스의 일리아스, 힌두교의 마하바라타, 불교의 팔리어 경전은 모두 구전 작품으로 시작했다. 이들 작품은 입에서 입으로 수많은 세대를 거치며 전수되었으며 설사 문자가 발명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살아남았을 것이다.
하지만 세금 정부와 복잡한 관료 제도는 불완전한 문자 체계와 함께 태어났고, 이 둘은 오늘날까지도 샴 쌍둥이처럼 확고하게 연결되어 있다. 컴퓨터화된 데이터베이스와 스프레드시트에 기입된 암호 같은 항목들을 생각해 보라.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은 것을 기록하게 됨에 따라 특히 행정부의 기록 보관소가 엄청난 덩치로 커지면서 새로운 문제들이 등장했다. 개인의 뇌에 저장된 정보는 불러오기 쉽다. 내 뇌에는 수십억 비트의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지만 나는 이탈리아의 수도 이름을 곧바로 떠올릴 수 있으며 그 직후에는 2001년 9월 11일에 내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회상할 수 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내 집에서 히브리 대학교에 이르는 길을 재구성할 수 있다. 내가 정확히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지는 미스터리이지만 내 검색 시스템이 자동차 열쇠를 어디 놓았는지 생각해내려 애쓸 때를 제외한다면 놀라울 정도로 효과적이란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다. 그렇지만 키프매듭이나 점토판에 저장된 정보는 어떻게 찾고 불러올 수 있을까? 점토판이 10개나 100개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수천 개가 쌓여 있다면 어찌할까? 함무라비 같은 시대에 살았던 말이 유프라테스 강 중류에 있는 메소포타미아의 고대 유적 짐니림 왕의 처지처럼 말이다. 지금이 기원전 1776년이라고 상상해보자. 마리 지역 사람 2명이 밀밭의 소유권을 두고 다투고 있었다. 야곱이 이 밭을 30년 전 에서에게서 샀다고 주장한다. 에서는 이 밭을 야곱에게 약 30년 기한으로 빌려줬다고 주장하며 이제 기한이 찼으니 돌려달라고 한다. 이들은 고함을 지르고 목청을 높이다가 서로 밀치기 시작한다. 그러다 이들은 왕국 문서 보관소에 가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곳은 왕국의 모든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증서와 매매 증서들이 보관된 곳이다. 보관소에 도착한 이들은 이 관료 저 관료 사이를 오간다. 차를 마시는 휴식 시간이 여러 차례 지나갈 동안 기다린 다음 이들은 다음 날 오라는 말을 듣는다. 그리고 결국에는 투덜거리는 서기에게서 관련 점토판을 찾아보라는 말을 듣는다. 서기가 문을 열자 거대한 방이 나오는데 그곳에는 바닥에서 천장까지 수천 장의 점토판이 차곡차곡 쌓여있다. 서기가 얼굴을 찌푸리고 있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30년 전에 쓰인 문제의 밀밭 관련 증서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찾아낸단 말인가. 찾는다 해도 30년 전의 문서가 문제의 밭과 관련된 가장 최신 문서라는 사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단 말인가. 찾을 수 없다면 이것은 에서가 이 밭을 팔거나 빌려준 일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인가? 혹은 해당 문서가 분실되었거나 혹은 빗물이 흘러들어 점토판이 곤죽으로 변해버린 것일까? 분명한 사실은 문서를 점토에 새기는 것만으로는 효율적이고 정확하며 편리한 데이터 처리를 보장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목록과 같은 조직화 방법, 복사기 같은 복제 수단, 컴퓨터 알고리즘 같은 빠르고 정확한 검색법, 그리고 이런 도구들의 사용법을 아는 박식한 채하는 하지만은 바라건대 명랑한 사서가 필요하다. 이런 방법들을 발명하는 것은 문자를 발명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든 일로 드러났다. 많은 쓰기 체계가 시간과 공상으로 서로 멀리 떨어진 문화에서 독자적으로 발달했고, 고고학자들은 잊혔던 문자 체계를 10년마다 몇 건씩 발견하고 그중 일부는 심지어 수메르 점토판보다 더욱 오래된 것으로 밝혀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호기심의 대상으로 남아있을 뿐인데, 왜냐하면 이런 문자를 발명한 사람들이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목록화하고 인출하는 방법을 발명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수메르와 파라오의 이집트, 고대 중국, 잉카 제국이 달랐던 점은 이런 문화들이
문자 기록을 보관하고 목록을 만들고 검색하는 뛰어난 기술을 개발했다는 점이다. 이들은 또한 필경사와 서기, 사소와 회계원을 양식하는 학교에도 투자했다. 현대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고대 메소포타미아 학교에서 글쓰기 연습 기록은 4000년 전 학생들의 생활을 엿보게 한다. 나는 학교에 가서 자리에 앉았다. 선생이 내 점토판을 읽고 빠뜨린 게 있잖아 라고 말했다. 나는 그에게 해초리를 맞았다. 책임자 중 한 명이 말했다. 어째서 내 허락도 없이 입을 벌렸느냐. 그는 나를 해초리로 때렸다. 규율을 담당한 선생이 말했다. 왜 내가 허락도 없이 일어섰느냐. 그는 나를 해초리로 때렸다. 문지기가 말했다. 내 허락도 없이 어디를 나가느냐. 그는 나를 해초리로 때렸다. 맥주 항아리 관리자가 말했다. 어째서 내 허락도 없이 마셨지. 그는 나를 회초리로 때렸다. 수메르 선생이 말했다. 어째서 아카드 말, 바빌로니아, 아시리아 지방을 포함하는 동부지방의 세머. 그는 나를 해초리로 때렸다. 어째서 아카드 말을 썼지? 라고 하면서. 담임선생이 말했다. 너는 글씨가 악필이야. 그는 나를 해초리로 때렸다. 고대 필경사들은 읽기와 쓰기만이 아니라 목록, 사전, 달력, 서식과 표를 사용하는 법도 배웠다. 이들은 내가 사용하는 기법과 아주 다른 방식으로 목록을 만들고 검색하고 정보를 처리하는 기법을 공부해서 자기 것으로 익혔다. 내에서는 모든 데이터가 자유롭게 연결되어 있다. 나는 아내와 함께 새 집의 담보대출에 서명하러 가면서 우리가 함께 살았던 첫 집을 떠올린다. 이 기억은 누올리안스 신혼여행을 연상시키고 여행은 악어를, 악어는 용을, 용은 니베룽겐의 반지를 연상시킨다. 어느덧 나는 이 약극에 나오는 지크프리트 곡조를 무의식적으로 흥얼거리고 은행원이 당황한 표정을 짓고 있음을 알아차린다. 관료제에서는 모든 것이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을 위한 서랍이 하나, 결혼증서를 위한 서랍이 하나, 세금 기록용 서랍이 하나, 소송용 서랍이 하나 이런 식이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뭔가를 찾을 수 있겠는가? 하나 이상의 서랍에 속하는 것, 예컨대 바그너의 아크, 이것을 음악 또는 연극이란 범주로 분류할까?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범주를 만들어야 할까? 같은 것은 골칫거리다. 그래서 사람들은 서랍을 추가하고 지우고 재배열하는 일을 영원히 계속한다. 그런 서랍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그는 사람으로서 생각하기를 중단하고 서기나 회계사로서 사고 체계를 다시 장착해야 된다.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듯이 서기와 회계사는 인간이 아닌 방식으로 생각한다. 그들은 캐비넷에 파일을 분류하듯이 사고한다. 이것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사고하지 않으면 그들의 서랍은 뒤죽박죽이 될 테고 자식이 속한 정부나 회사, 조직이 요구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것이다. 문자체계가 인간의 역사에 가장 중요한 충격은 정확히 이것, 즉 인간의 세계를 생각하는 방식과 세계를 보는 방식이 점차 바뀌었다는 점이었다. 자유현상과 전체론적 사고는 칸막이와 관료제의 자리를 내주었다. 숫자라는 언어. 여러 세기가 흐르면서 자료를 처리하는 관료주의적 방식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사고에서 더더욱 멀어졌고 더더욱 중요해졌다. 결정적인 단계는 9세기 이전의 어느 시점에서 왔다. 수학적 데이터를 전에 없이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불완전한 문자 체계 하나가 새로 발명된 것이다. 그것은 바로 0에서 9에 이르는 10개의 기호로 이루어진 체계였다. 인도인이 처음 발명했음에도 아라비아 숫자로 알려져 혼란을 부르는 그 숫자들이다. 더욱 혼란스러운 점은 오늘날 아랍인들은 소구와 사뭇 달라 보이는 숫자 체계를 사용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아랍인의 공로도 있는 것이 그들이 인도를 침공해 이 체계를 보았을 때 그 쓸모를 알아차렸고 그것을 더 다듬어서 중동으로 나중에는 유럽에까지 퍼뜨렸기 때문이다. 나중에 이 아라비아 숫자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등의 부호가 추가되면서 현대 수학적 표기법의 기반이 출현하게 되었다. 이 쓰기 체계는 여전히 불완전한 문자 체계이지만은 세계의 지배 언어가 되었다. 거의 모든 국가와 회사, 기구와 조직은 아라비아어, 힌두어, 영어, 노르웨이어 할 것 없이 데이터를 기록하고 처리하기 위해서 수학적 문자 체계를 사용한다. 수학적 문자 체계로 번역할 수 있는 모든 정보는 엄청난 속도와 효율을 저장하고 펼쳐지고 처리된다. 정부나 기구, 회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싶은 사람은 숫자로 말하는 법을 배워야만 한다. 전문가들은 심지어 빈곤, 행복, 정직 같은 개념도 숫자로 번역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빈곤선, 주관적 웰빙 수준, 신용 등급, 물리학이나 공학의 경우 해당 지식 분야 전체가 인간의 말과의 접촉을 거의 잊어버리고 오로지 수학적 문자 체계에 의해서만 유지되고 있다. 최근에 수학적 문자 체계는 더더욱 혁명적인 쓰기 체계를 출현시켰는데 이 컴퓨터화된 이집법 문자 체계는 오로지 0과 1로만 구성되어 있다. 내가 자판에 치고 있는 단어들은 컴퓨터 속에서는 0과 1을 다양한 방식으로 조합해 쓰고 있다. 쓰기는 인간의 의식을 돕는 하인으로 탄생했지만 점점 더 우리의 주인이 되어가고 있다. 컴퓨터는 호모 사피엔스가 어떻게 말하고 느끼고 꿈꾸는지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그래서 우리는 호모 사피엔스에게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숫자 언어로 말하고 느끼고 꿈꾸라고 가르치고 있다. 게다가 이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인공지능 분야는 오로지 컴퓨터의 이진 부호에 기반을 둔 새로운 종류의 지능을 만들어 내려고 하고 있다. 매트릭스나 터미네이터 같은 SF 영화는 이런 이진 부호가 인간이 쉬운 굴레를 벗어 던지는 날을 이야기하고 있다. 인간이 반응적인 문자 체계를 다시 통제하려고 하자 그 체계들은 그 반응으로 인류를 쓸어 버리려고 한다. 7번째 이야기 메모리 카부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태백산직이었습니다.